추운 겨울 날씨는 매섭게 춥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임시 피난처인 반포대교 및 구불구불한 다리 틈마다 북풍이 휘파람을 불고 있다. 서연은 얇은 낡은 셔츠를 단단히 감싼 채 작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리 아래에는 추위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감이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강도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경멸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는 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를 비로부터 보호해주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긴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다. 이른 아침, 다리 지붕에 떨어진 뼘방울이 차가운 뺨 위로 떨어져 잠든 서연을 깨웠다. 그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본 다음 몸을 이용해 찢어진 담요를 몸에 단단히 감쌌습니다. 추위와 함께 배고픔도 찾아왔고 그녀는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유일한 소유물인 낡은 청가방을 들고 서둘러 일어났다. 그 안에는 낡은 옷과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한 낡은 전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 아래로 떠나 젖은 보도를 천천히 걷고 도심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뒤에서 그녀는 멈춰 서서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몇 달간 그녀에게 익숙해진 주방 직원들은 그녀를 보면 먹을 만한 음식이 담긴 봉지를 옆으로 치워두곤 했다. 남자는 쓰레기통이 아닌 땅바닥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향해 턱을 기울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몸을 굽힌 채 차가운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운 좋게도 오늘 그녀는 서빙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빵과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야채 몇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플라스틱 접시에 음식을 정성껏 차려 놓았고 식당 뒤편 시멘트 계단에 앉아 품격을 유지했다. 그녀는 빵 한 조각을 천천히 씹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방과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병에 걸렸고 암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돈은 바닥났고 직장도 사라졌으며 아파트에서 쫓겨났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리 아래로 표류하여 이 화려한 도시에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직업이 필요했고 이 차가운 다리 밑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연은 예전 휴대폰을 꺼냈다. 주방 직원들은 가끔씩 그녀를 도와주었고 들킬까 두려워 쓰레기 봉투에 숨겨두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자 6개월 전 등록한 취업알선센터에서 온 메시지를 본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고급 빌라에서 시간제 가정부로 일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천 가방을 꽉 끌어안고 재빨리 다리 아래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던 한여복으로 갈아입었다. 비록 집에 없을 때에도 그녀는 이 교복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은 희망으로 여기고 늘 세탁했다. 차를 탈 돈이 없었던 서연은 제시된 주소로 걸어서 가기로 결정했다. 건물 틈 사이로 겨울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대게 했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했다. 만약 그녀가 이 일을 잘한다면 아마도 그녀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감히 너무 멀리 꿈을 꿀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갈 곳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차가운 땅에 얼어붙은 채 쭉 걸어갔다. 그녀가 신고 있는 신발은 낡아서 더 이상 따뜻함을 유지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에 찬 메이드복이 들어있는 천 가방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고급스러운 동네에 위치한 거대한 빌라가 있었다.
커다란 철문과 우뚝 솟은 벽, 깔끔하게 손질된 정원은 그녀가 방금 떠난 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머뭇거리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두 손을 주먹으로 꽉 쥐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다리 밑에서 사는 것에 너무 지쳤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제복이 깨끗하지만 낡은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고 그녀의 찢어진 신발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이 새 하녀인가요? 그는 동정심 없는 어조로 물었다. 서연은 네, 취업발전센터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즉각 대답하지 않고 턱을 치켜세우며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그녀를 별장 옆에 있는 작은 입구로 데려가서 다른 가정부 몇 명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직원실로 데려갔습니다. 모두가 그녀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리 들어오세요. 그가 갑자기 작은 화장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샤워하고 교복으로 갈아입은 뒤 출근하세요. 15분 남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엄격한 태도에 살짝 놀랐지만 감히 반대할 생각은 없었다. 몇 달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별도의 욕실.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가볍게 수도꼭지를 틀자 따뜻한 물이 흘러내려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목욕한 건 오랜만이지? 그녀는 비참한 나날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 머리를 2번 감고 꼼꼼하게 비비었다. 몸을 말린 뒤 교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뒤 심호흡을 한 뒤 밖으로 나갔다. 가정부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파티가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수영장과 정원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하세요. 제가 상기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빗자루와 쓰레기 라켓을 들고 수영장 쪽으로 걸어갔다. 정원과 수영장의 광활한 풍경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맑고 푸른 물은 차가운 하늘을 반영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을 시작했고 길에 있는 마른 나뭇잎을 쓸어내고 끈질기게 일했다. 링은 일하는 동안 수영장에 떨어진 나뭇잎 조각을 주웠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우아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늙은 집사는 서둘러 달려가서 남자를 맞이했고 서준 사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서연 사부는 이 빌라의 주인이 바로 재계에서 유명한 성공한 사업가인 젊은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약간 놀란 듯 빛났다. 하지만 이내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는 그 순간이 뒤따르는 극적인 사건의 기초가 되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수영장 주변을 부지런히 쓸며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가 돈을 벌고 다리 밑에서 사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고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절정에 달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서연이 라켓을 이용해 호수 바닥에 남은 나뭇잎 한 조각을 퍼올리던 중 문득 맑고 푸른 물 아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호수 바닥에 놓여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팔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팔찌는 지금까지 보던 값싼 보석과는 다르게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서연은 팔찌를 주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라켓을 호수 바닥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라켓이 가까워질 때마다 전류로 인해 라켓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잠시 고민하다가 밧줄을 풀고 바지를 걷어올린 뒤 호수로 뛰어들기로 했다. 차가운 물 때문에 불편했지만 그녀는 의연하게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몸을 굽혀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하세요? 서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 그녀는 숨을 쉬기 위해 올라오려고 했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물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준 사부가 바로 해안가에 서서 그녀를 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찬물에 숨이 막혀 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호수 가장자리에 매달렸다. 그녀는 떨며 팔찌를 들어 올렸다. 네, 이 팔찌를 호수에서 발견해서 구하려고 했어요. 서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팔찌를 바라보더니 이내 놀란 눈을 반짝였다. 그는 다가가서 몸을 굽혀 서연의 손에서 팔찌를 빼앗았다. 주의 깊게 관찰한 후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이 팔찌는 내 거야. 아주 중요해. 왜 갖고 있지?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네, 그냥. 호수 밑바닥에서 보니까 주워서 돌려주고 싶어서 라고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는 서준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는 듯했다. 서연은 극도의 압박감을 느꼈고 추위와 두려움으로 몸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도둑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두려웠고 이 직업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으며 그로 인해 방금 다시 불붙은 희미한 희망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예상과는 달리 서준은 그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고마워. 말을 마친 그는 똑바로 서서 돌아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호수 밖으로 기어나오려고 했다. 찬물에 온몸이 차가웠으나 일어서자 뒤에서 환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또 무슨 일이야? 집사의 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서연은 펄쩍 뛰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노려보며 빠르게 걸었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호수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방금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아? 집사가 소리쳤다. 더러운 호수물, 누가 그런 짓을 허락했습니까? 서연은 네, 호수에 있는 팔찌를 봐서 라고 말을 더듬었다. 어느 라운드요? 집사는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며 근처에 서 있는 서준을 힐끔 쳐다봤다. 스승님, 무슨 일이에요? 서준은 뒤를 돌아보며 팔찌를 들어 올렸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제가 팔찌를 되찾는 것을 도와줬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는 마음이 진정되는 듯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결국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가 나서 돌아섰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려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최근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다. 상황이 진정되자 그녀는 재빨리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옷을 갈아입은 후에도 서연의 몸에는 여전히 차가운 느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직원 구역 구석에 서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금 그 장면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집어들어서 옳은 일을 했지만 집사의 반응이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해고될까요? 그녀는 이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녀는 굶주린 채 갇힌 채 다시 다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사는 돌아서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큰 일을 일으킬 뻔했어요. 사장님이 더 잘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해고되었을 겁니다. 좀 더 조심해 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해요.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그녀에게 대걸레를 던졌다. 복도를 치우세요. 손님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서연은 감히 논쟁도 하지 않고 재빨리 도구를 챙겨 서둘러 작업에 나섰다. 그날 오후, 빌라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중요한 파티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앞뒤로 뛰어다니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청소와 장식, 음식 서빙에도 몰두했다. 모두가 바쁘지만 그녀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사람일 뿐인데, 일시적인 도움은 주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자신이 이 직업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피크닉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녀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내 팔찌를 주워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지?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섰다. 바로 서준이에요. 그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군요, 선생님.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네, 서준이에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셨나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는 그녀를 평가하는 듯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팔찌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주인이 왜 그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가정부일 뿐이고 자신이 손에 닿지 않는 일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파티가 시작됩니다. 서연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화려하게 차려입고 떠들썩한 대화와 건배를 나누는 부유한 손님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속해본 적이 없는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꿈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고 입을 것 걱정할 필요 없고 매일 밤다리 밑에서 웅크리지 않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꿈.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운명이 그녀를 위해 전혀 다른 길,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파티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메이드 직원들은 다들 일하느라 바쁘다. 어떤 사람은 와인을 붓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합니다. 서연도 그 흐름에 동참하며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집중해도 그녀의 시선은 가끔씩 서준에게로 향했다. 이 빌라의 주인은 그녀가 들어본 부자와는 다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오만하거나 냉담한 표정을 짓지 않았고 명예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아니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서연이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야, 거기 서서 뭐해? 서연을 깜짝 놀라게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돌아섰고 다른 하녀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빨리 테이블을 치우지 그래. 서연은 재빠르게 고개를 숙이고 쟁반을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빈 와인잔과 남은 음식이 담긴 접시를 치웠다. 그녀가 유리잔을 집으려고 몸을 구부렸을 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세게 때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유리잔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잠시 동안 공간 전체가 조용해졌고 시선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황한 서연은 부서진 조각들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가정부로서. 그는 환한 눈빛과 거친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중요한 파티 도중에 유리잔을 깨뜨렸어요? 이 유리잔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서연은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 목소리가 울렸다.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부딪혔어. 서연은 깜짝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우아한 옷차림에 오만한 외모를 지닌 어린 소녀였다. 그녀는 비열한 사람인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집사는 이를 악물었다. 나중에 일 끝나면 뵙죠.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고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에 알고 보니 그녀는 정말 고민에 빠졌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모두가 계속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몸을 떨며 일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정신이 집중되지 않았다. 청소 작업을 마친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사실로 걸어갔다. 그는 거기 서 있었고 그의 팔은 그의 가슴 위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유리를 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진정을 시도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고의로 그런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신경 쓸 것 같나요? 그가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직원들이 세심하게 일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에 불이한 감정이 치밀어 올라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옹호해 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임시 가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고 여전히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연의 마음이 조여졌다. 그녀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일 그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텅 빈 채 천천히 별장을 나섰다. 서울의 밤하늘은 차갑다. 그녀는 셔츠를 몸에 꼭 맞게 끌어당겼고 발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그녀를 환영해줄 곳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다리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펑펑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아직도 이런 삶에 짓눌려 지내는 거지?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차가운 땅에 앉아 몸에 남은 온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 거예요? 그녀는 몰랐지만 아마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바람이 다리 사이로 휘파람을 불며 얇은 천 조각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추위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그 위에 옹기종기 모여 어두운 구석에 몸을 꼭 껴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느낌은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는 절망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무자비하게 소멸되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애썼지만 그날 밤의 모습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땅에 떨어지는 유리잔, 경멸하는 소녀의 눈빛, 집사의 단호한 목소리, 해고 선언.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녀에게는 돈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식당을 마친 후 다시 음식을 사야 할 것이고, 몰래 쓰레기 봉투에 넣어 휴대전화를 충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삶이 싫었고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막 해가 떴을 때 일어났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녀와 같은 소수의 노숙자들만이 임시 잠자리를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조용히 다리 밑으로 떠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녀는 습관적으로 음식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식당 뒤쪽으로 곧장 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방 직원이 그녀를 위해 따로 준비해 놓은 음식 봉지를 집으려고 몸을 굽혔을 때 그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서준이 서 있었다. 깜짝 놀란 서연, 여기서 뭐 하는 걸까? 검은 양복을 입은 서준은 무너져가는 동네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가장 놀랐던 것은 경멸도 호기심도 아닌 놀라움과 우려 같은 것이 뒤섞인 그의 눈빛이었다. 서연은 당황하며 반사적으로 식량 봉지를 등 뒤로 숨겼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서준이는 다 봤다. 서연은 부끄러움이 온몸에 퍼지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살아요. 서준이 조금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입술을 오므렸다. 그녀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숨길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침묵했고 서연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는 듯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서연은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뭐라고?
내가 지낼 곳이 없다는 얘기, 공경에 처했다는 얘기. 그녀는 웃었지만 그것은 쓰라린 웃음이었다. 나는 내 사업에 대해 당신에게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준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서연은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전에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결국 그녀를 정말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녀는 더 이상 바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익숙해졌다. 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준은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말을 했다. 일하러 돌아가자.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정부가 나를 쫓아냈어요. 하지만 그 집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소유예요. 서연은 어이가 없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서준은 결연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이 삶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단지 당신이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괜찮은 직업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문이 막힌 서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를 믿어야 할까요? 그녀의 한 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한 부분은 그녀가 오래전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희망이었습니다. 서연은 방금 들은 말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이는 그녀가 갈 곳, 안정적인 직업,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가? 그녀는 서준의 눈에서 속임수의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가 본 유일한 것은 확고함, 동정심, 구호품 없음, 단지 솔직한 제안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싸우는 마음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선생님. 그녀는 머뭇거렸다. 왜 그러세요? 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 생각엔 당신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서연의 마음을 살짝 떨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공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거라 확신하나요?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 그 집 소유야. 기억나? 이번에는 서연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시 올게. 다시 별장에 들어서자 서연의 느낌은 전혀 달랐다. 더 이상 언제든지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내가 익명의 일시적인 사람이라는 느낌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직접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즉시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교직원 구역에 들어서자 집사가 등장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짤깍 소리를 냈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잖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정문 쪽을 바라보았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서준이 들어왔다. 집사는 주인을 보자 말을 멈추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장님, 이 여자는 해고되었습니다.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준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말했다. 공기가 줄어들자 집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선생님, 그녀는 이곳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인 것 같아요. 서준이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부터 서현 씨는 내 감독하에 직접 일하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강한 확언. 이제 누구도 그녀를 쫓아낼 수 없다. 서현은 이제 막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은 듯한 기분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서현은 서준과 옛 집사를 대신한 새 매니저 준호의 지휘 아래 일을 했다. 까칠하고 불편한 전 애인과 달리 진지하면서도 공정한 준호. 그는 서현에게 직장에서 중요한 규칙을 가르쳐 주었고 서현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점차 모든 것이 안정됐지만 여전히 서현을 힘들게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서준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서현이 곤란할 때마다 꼭 나타난다. 그녀는 그와 같은 억만장자가 왜 그녀와 같은 하녀에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이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직업과 살 곳이 있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서현은 점차 빌라 생활에 익숙해졌다. 아직 할 일이 많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길을 잃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렉시에이의 지도하에 그녀는 이전에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호화로운 파티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는 방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 심지어 관심을 끌지 않고 빌라를 돌아다니는 방법까지.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여전히 서준이다. 그는 그녀의 작업에 크게 간섭하지 않고 항상 멀리서 관찰한다. 때때로 그녀는 그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는 마치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처럼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나요? 어느 날 서연이 정원을 청소하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로 다시 오게 된 기분이 어때요?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서준은 언제나처럼 차분한 태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연은 손에 쥔 스카프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서준은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그게 다야.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그녀의 삶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리 아래에 모여 긴 밤을 보낼 필요도 없고 몰래 남은 음식을 주울 필요도 없으며 삶이 무자비하게 당신을 짓밟고 있다는 느낌도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는 자신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누군가가 나를 걱정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서준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익숙해져야 할 것 같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녀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지만 그녀가 묻기도 전에 서준은 마음속에 일련의 질문들을 안고 서 있는 채 뒤돌아서 걸어갔다. 다음 날 서연은 서준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가 있을 때마다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부터 빌라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의 눈이 우연히 그녀와 닿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그냥 우연인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준은 언론을 통해 알던 여느 부자들과는 다르다. 그는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묘한 매력이 있어서 서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단지 하녀이고 그는 억만장자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두 세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심장은 그를 볼 때마다 조금 더 빨리 뛰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서연이 아래층 창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발코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서준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서연은 문득 귀를 기울이다가 말을 멈췄다. 내 생각에 당신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자 목소리가 약간 놀리듯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직원을 신경 쓰지 않았나요? 서준은 옅게 웃었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여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그렇지? 서연은 숨을 죽였다.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생각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그 소녀는 웃었다. 그렇습니까? 당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유난히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그녀는 대화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을 때 왜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발코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른 여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저 여자 서연 맞죠? 왜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녀는 그저 하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서준 사부 같은 사람은 절대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녀를 도왔습니까? 서연은 멍하니 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상반된 생각들이 마음을 찢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어젯밤의 생각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새로 가지치기를 한 나무들을 확인하기 위해 뒤뜰로 나오자마자 문득 서준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잠시 멈춰 그를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를 본 서준. 그는 걸어갔고 그의 눈은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요? 서연은 깜짝 놀라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난 괜찮아. 서준은 뭔가 고민하는 듯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어젯밤에 그거 들었지? 서연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서준의 눈빛은 너무 날카로웠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엿뜯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서준은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다. 무엇에 대해서요? 언니가 말한 거요. 서연은 눈을 굴렸다. 어제 그 사람은 상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금 호기심이 많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기분이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줬는지 아세요? 서준은 눈을 깊게 뜬 채 말을 이었다. 서연은 대답도 하지 않았고, 답을 알지도 못했고, 감히 짐작도 하지 못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잃은 적이 있어요.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없었던 사람. 서연은 그의 과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놀랐다. 그러니까 너를 봤을 때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고 늘 생각해왔다. 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단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에 가슴이 떨리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날부터 서연과 서준의 관계는 점차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는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과 그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연은 감탄도, 고마움도 아닌,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을 아주 묘하게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정원의 티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님이 나타났다. 아까 그 여자, 서준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관심을 가지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서연이군요. 그렇죠? 서연은 다소 당황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죠. 소녀는 웃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저는 서준의 여동생 지은입니다. 서연은 조금 긴장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하지만 지은은 전혀 거리감을 두지 않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알잖아요. 지은은 고개를 기울였다. 서준은 누구에게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데 저는 달라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이유를 아시나요?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은은 웃었다.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 서연은 그 말이 생각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과연 서준은 그 사람 때문에 변한 걸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것을 믿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그녀는 너무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할 생각은 없었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의지와 인내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리 아래 노숙자 소녀였던 그녀는 운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자존감으로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기다리지도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이 때로 잔인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할 기회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연이 도움의 손길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식에 있어서 연민과 공감,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한 번의 기회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강하고 끈기 있게 꿈을 갖고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